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하늘이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흐리고 조금 싸늘합니다. 이런 날씨에 감기 걸리기 좋은데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 강경파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표가 뭐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청한 줄 아느냐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참에 야당의 공세 다 요구하고 관철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그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희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진술 녹화실에 검찰이 변호인들의 노트 등의 증거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몰카를 숨겨놨다. 라는 아주 이색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 몰카를 숨겨놨다. 다소 기상천외하다라는 법조계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에서 요 며칠 잠잠합니다. 잠시 후 그 이유도 짚어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망선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오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키워드 섬뜩한데 어떤 기사일지 보시죠. 의사들의 집단 사직 어제 예고됐죠. 집단 휴진까지 동시에 예고됐습니다. 25일부터 오늘부터 의사들 사직하겠다라고 밝혀왔는데 암 환자들의 인터뷰가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이 집단 사직 선언이 우리들에겐 사망 선고 같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이 확산되고 있고 사표 내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들에겐 의사들의 이 선언이 사망 선고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대호각성. 서울신문 3면입니다. 다른 목소리 보장하겠다. 대호각성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정 역량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대통령이 105분간 이번 선거 여당 낙선자들을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의 부족함을 성찰 중이다 라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협치 실종. 경향신문 5면 기사입니다. 협치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앞두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나라고 경향신문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 무한정 못 기다린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일단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옳지 않습니다. 특검 밀어붙일 인물 요구 속 추미애 당선인은요.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인 민영배 의원은 협치는 잊어라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대놓고 협치를 안 하겠다라고 나서는 야당은 처음 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우주경제. 중앙일보 1면입니다. 국산 군집 위성 1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청을 설립할 계획인데 우주청을 이끌 3인방도 임명이 됐습니다. 선임이 됐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나사. 대한민국의 우주계획, 달 착륙 이어서 화성 착륙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흐릿흐릿하고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쌀쌀한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지검 출신, 수원지검의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KBS 기자, 국회의원,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 안영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오랜 당직자, 국회의원, 명대변인 출신의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겸임교수이자 정치기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성치훈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여야 지금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찐윤, 야당에서는 국회의장이 찐명 대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여당 후보 낙선자들을 만났습니다. 위로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성찰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라는 메시지도 밝혔다는데 들어보시죠.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고견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 낙선, 낙천, 불출마 의원 오찬 간담회 여당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고요.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에 대해 깊이 성찰 중이다 라고 대통령이 몸을 낮췄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 대통령의 탓이 크다라는 얘기를 밝힌 겁니다. 낙천자들과 낙선자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내상이랄까요? 이게 좀 상당할 텐데 대통령이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대통령의 부족함이 가장 크다라는 메시지를 밝힌 겁니다. 대통령 면전에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참석자들 입장에서 문재인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했는데 과연 그랬나? 라는 얘기. 대통령 정책 하나하나 언급 말고 장관들에게 좀 맡겨라 라는 조언. 우리 지지자들을 자꾸 쪼개고 갈라치면서 총선이 진 거 아니냐? 오늘 같은 자리에 한동훈 위원장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거리낌 없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안영환 의원님, 이 선거 떨어지면 내상 크죠? 네.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그 지역에서 뛴 낙선자들이 가장 잘 피부로 느낄 겁니다. 쓴소리도 나왔고 대통령의 자기 성찰과 관련된 발언도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은 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저 자리에서 당신들 때문에 졌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참석자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지금 전부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취재해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저런 행사 끝나고 나면은 참석자들이 나가서 기자회견 하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전화 걸어서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를 취재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한번 걸러진 상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름이 공개된 최재형 의원과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질문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저런 행사가 있으면은 원로들이라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실 분, 또 상징성 있는 분들한테 대통령 이런 행사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먼저 섭외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두 분은 그랬을 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도 현장에서 손을 들고 이야기했거나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저런 자리에서 노골적인 이야기는 나오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마도 최재형, 서병수 두 분은 사실 원로들이죠. 부산시장 하시고 또 감사원장까지 하신 원로들이고 연배도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별로 기약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했을 겁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어제 분위기가 저도 언론 기사 보니까는 굳이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또 몇몇 초선 의원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서병수 의원이 세세한 부분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달라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최재형 의원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다 담아 새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 낙선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낙천하신 분들은 대개 영남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낙선하신 분들은 수도권인 분들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랐을 겁니다. 낙천자들은 낙천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고 영남에서야 솔직히 공천 받으면 당선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수도권에서는
그야말로 선거에 떨어진 분들이 근데 또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선거에도 지금 현역 의원들만 부른 겁니다. 지난번 선거에도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고요. 대통령께서 또 용산에서도 저런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임 비서실장에 발탁된 정진석 의원이 첫 회의에서 군기잡기, 쓴소리, 기강잡기에 나섰다는 보도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산발적으로 나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저게 문제거든요. 저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정진석 실장이 가장 큰 문제를 제대로 첫 일성으로 짚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라고 수석 비서관들을 모아두고 이른바 제대로 된 발언을 했습니다. 군기잡기에 나섰다.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던 김유정 의원님, 사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이렇게 많아?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끼리 뭐 이렇게 의견이 달라?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게 군기가 안 잡혔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정진석 의원의 뭐 다선의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원장 출신이 딱 들어간 이상 요거 내가 이제 내 눈 뜨고 있는 상황에선 이런 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발, 대통령실발 뉴스에서 뭐 고위 관계자, 관계자 이렇게 나올 때는 대체로 이제 실명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보도가.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러면서 고위 관계자면 뭐 수석급, 뭐 실장 아니면 뭐 그 선임 행정관급 뭐 이렇게 이제 다 추측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임명됐을 때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과거 여러 가지 그 정진석 실장의 발언이랄지 뭐 사회적 참사에 대한 태도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에도 또 문제가 불거졌었잖아요. 비서실장, 국무총리 관련해가지고 양정철, 박영선 두 분의 이름이 나왔을 때도 내부에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야당은 비판한 대통령 실장입니다마는 일단 오선 의원의 국회 부의장도 했고 당도 알고 과거 MB 정권이었나요? 그 정무수석도 했던 맞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그 생리를 잘 아는 분이라는 판단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에 이런 기강을 좀 잡고 불쑥불쑥 뭐 그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가는 것들 또 소위 그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다잡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실장의 역할이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유난 갈등과 관련됐을 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여과 없는 필터링 없는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겠느냐라면서 막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고 그게 더 큰 갈등으로 보도됐던 것이 굉장히 여권과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보다 과장된 뼈아픈 대목이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정진석 실장이 그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여당에서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설이 안팎에서 논란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 그제 영입인재 당선자 모임, 어제 영입인재 낙선자 모임, 원내대표 출마 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정훈 의원, 윤 대통령과 친한 게 죄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의힘 당선자, 당장은 욕먹을지 몰라도 단일 대우로 야당에 맞서려면 대통령실과 끈끈한 원내대표로 당정 일치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이 지금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원내대표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낙선자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언론이 됐건 방송의 패널들이 됐건 모두가 얘기하는 게 수직적 당정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에서도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심판에 더 나아가서 당정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참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 소통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과와 반성의 어떤 시발점이 뭐 낙선자들 만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뭐 만나고 협치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철규 의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친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친윤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도 뭐 인재 영입위원장을 하면서 총선 공천에도 많이 개입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친윤이 이철규 의원이 당의 원내대표를 한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한다. 원내대표 자리가 뭐예요? 당의 2인자 자리 아닙니까? 당대표 다음에 원내대표예요. 그러면 저것도 대통령이 변해겠다고 했는데 역시 또 당을 장악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감히 던져야죠. 만약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에게 제가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하겠습니다 하면 대통령이 안 돼. 더 이상 우리가 친윤의 이미지를 가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내대표 지금 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했겠습니까? 적어도 친윤이라 할지 대통령과 상의를 했겠죠. 그러면 저는 도로 영남당이 되면서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저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 뭐 조정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친하다고 죄냐? 이런 말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 친한 게 죄예요? 문제는 뭐냐면 친하기 때문에 쓴소리 못하는 거고 당과 정이 수직적 관계가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굉장히 친한 사람이 쓴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이전에도 이철규 의원이 친윤으로 핵심을 꼽히는데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정부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지 언제 쓴소리 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친윤은 한 발 물러서라. 그러면서 뭐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저거 수도권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원내대표인 게 맞죠. 그래야지 국민이 대통령이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무리 대통령 의중이 없다 하더라도 친윤의 핵심이 원내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뭐 말만 저러는구나 변한 척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앞두고 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인데 협치를 잊어라. 우리가 뭐 아쉬워서 영수회담 요구하냐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건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에게 있어서도 협치를 하겠다라는 정치적인 행위일지인데 협치를 하겠다는 상징인 영수회담을 준비하면서 협치는 잊어라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배 의원,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급기야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들, 대통령 사과 받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시켜야 된다. 영수회담 관련 2차 실무 논의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협치는 머릿속에서 잊어라.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아쉬워서 영수회담 요구한 줄 아느냐. 이런 고자세 논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을 보면 큰 무슨 변화인 것처럼 또 큰 무슨 은전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또 뭐 제한없이 얘기를 많이 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서 어떻게 바뀌겠다 내가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과라면 성과인 것이겠지요. 그저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그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성시훈 정책위 부의장님, 협치는 잊어라. 강경파들이 이 대표에게 조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언 혹은 요구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협치할 생각하지 마라로 보이고 우리가 뭐 아쉬워서 영수회담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 영수회담, 실무회담 앞두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 이런 흐름들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쉬운 게 아니다라는 발언은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2022년 8월 당대표 취임 수락 연설 때부터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고 8번 이상 영수회담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자고 한 사람인데 그게 이재명 대표인데 아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계속 하자고 했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협치의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고자 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이재명 대표의 본의를
저는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치를 이전하는 발언 역시 취지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손바닥도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대통령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서 지금 협치의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협치를 할 자세가 필요가 있느냐 이 차원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어쨌거나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셨으니 그럼 민주당도 협치를 하자고 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원적 정통성,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근본적 제도 설계 때문에 협치가 안 되고서는 전국 교차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게 대통령제 국가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치를 하도록 원래 미국이 대통령제 국가를 만들 때 처음 세팅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권력을 딱 분립해서 협치를 통해서 국가를 이끌어갈지를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협치는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는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강성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영수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을 통해 좀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여야 대표가 드디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드디어 만나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흩어지면 그냥 헤어지게 되면 과거의 영수회담에 그러했듯 그냥 보여주기식 쇼 아니었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을 통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만들기 위해 사전적으로 좀 센 발언들을 이어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협치를 잊어라. 협치할 마음이 아예 없는 것 같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회의장 도전자들의 이 발언 사이에서도 국회의장의 직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치 망각한 듯한 발언들이 나온다는 언론의 비판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정식 의원,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겠다. 추미애 당선인,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확 넣어 다 된 밥에 콧 빠뜨린 전례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장으로 폼 잡을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박병석 의장 얘기한 겁니까? 정성 의원, 기계적으로 중진박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의 다음 선거는 승리에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한다라는 부적절합니다. 국회의장은 저런 일을 하려고 국회의장 제도를 둔 게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현행 법에도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의 투표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의 취지는 국회의장이 중립을 서라. 여야의 한쪽을 편들지 말라는 취지가 그 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후보자들이죠. 후보자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법에 위반되는 위법적인 마인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임자들 민주당 추천의 박병석 전 의장님 또는 현재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도 그런 대로 여당에서조차도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는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요. 사실 그 국회라는 것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나누는 자리입니다. 너는 옳고 나는 틀리다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이 법이 과연 이 시대 정신에 타당한가를 따진 이야기지 이게 틀리다 맞다를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틀리다 맞다로 한다면 모든 게 법대로 하자. 정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회색지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회색지대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주장대로 하면은 나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팬덤 정치의 폐악이 지금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지자들한테 영합을 해가지고 지지자들의 압력을 받는 의원들에게로부터 표를 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철저하게 고개를 숙이고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저를 볼 때마다 참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지금 두 개의 태양이 아까 성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통령제는 권력이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겁니다. 입법부와 사법부.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력 관계를 조정을 하는 것. 중요한 게 협치의 대상입니다. 앞서 이야기 좀 돌아갑니다만 현재 국회의장이 누가 된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최고의 권력자는 제1당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입법부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부 최고 권력자는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두 권력자가 만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두 권력자가 만난다면 지금 처음 만나기 때문에 구동존이 같은 것은 모으고 다른 것은 벌어두고 이런 자세로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의제 가지고 싸운다. 상대방을 처음 만나 제압하려고 한다. 이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자, 김유정 의원님, 민주당의 오랜 당직자 출신,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고, 당의 대변인도 오래 하셨고, 당의 국회의원도 하셨고, 추미애 당선인 얘기 들어보면 국회의장은 폼제만 안 된다. 다 된 밥에 갑자기 중립기여를 넣어서 코 빠뜨린 전례가 있다. 국회의장은 중립이라고 저는 어린 기자 세울 때부터 배웠는데 국회의장은 중립기여 넣으면 안 된다. 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니까. 이거 어떤 민주당 출신 의장을 추미애 당선인이 말씀하시는 건지 폼제면 안 된다. 국회의장. 이거 혹시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을 말씀하신 건지. 지금 보니까요, 이 국회의장 선거가 역대 이렇게 과열 양상으로 간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세간의 주목을 그렇게 크게 안 받았어요.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조금 관심도가 높았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서서 서로 강한 이미지 또 선명성 경쟁을 하듯이 국회의장이 마치 그렇게 돼가다 보니까 더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의원 더해서 우원식 의원도 지금 출사표를 예. 던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경쟁 구도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만약에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위법한 거 아닙니까? 위법이다. 예, 위법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 결코 우리 애들한테 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는 그래도 지금은 당선되기 위한 목표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경쟁하듯이 선명성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김진표 의장도 되시기 전에는 당내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사실 비슷한 대동소이한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그건 점잖고 우아하고 표현의 차이죠. 직접적이지는 않은데. 표현의 차이죠. 그리고 각자 개성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궁극적으로 결선 투표까지가 지금 노정이 돼 있어요. 네. 국회의장 선거 사상 처음으로 새로 도입된 결선 투표여서 결론은 누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들 마음속에 저는 일정 부분 답은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이미 마음속으로. 그런데 이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입법부의 수장의 모습이 야당 당대표 뽑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이게 그냥 선거용 멘트일까? 아니면 진짜 저렇게 하겠다라는 걸까? 헷갈리는데 추미애 당선인은 꽤 구체적으로 전례까지 언급하면서 과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선배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콧바뜨리면 안 되고 폼 잡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선거용 멘트로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춘 부의장님, 정치외교학과 학생들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죠? 네. 제자들에게 국회의장은 중립기여 넣으면 안 된다.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 콧바뜨리면 안 되고 중립인 척 폼제면 안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국회의장 유형이 여러 가지 있다고 가르칩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말하는 것처럼 정파성을 띠고 있는 국회의장 스타일도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그런 스타일인데요. 당적을 버릴 필요도 없고 매우 권한도 크고 정파적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미국 하원 의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중립형 의장도 있죠. 그러니까 영국의 하원 의장은 매우 중립적인 의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 당적도 버리고 아예 그 국회의장이 한 번 되면 본인이 은퇴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의장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그럼 어떤 의장을 추구하고 있느냐? 2002년에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당적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적 박탈이 아니라 당적 버리도록 한 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국회의장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본인이 한 번 더 중립형 의장으로서의 마음을 되새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계 국회의장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미애 당선인이 딱 지적한 게 박병석 의장을 말했는데 네. 공교롭게 제가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 그때 당시 국회의장실에 계셨군요. 예, 정책비서관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박병석 의장이 그 같은 당 의원으로부터 그 험한 표현 GSGG라는 표현까지 들어가면서도 아니 그거 최고의 칭찬이던데요. 민주정부의 훌륭한 뭐 행정가라는 칭송이었던데. 모욕적인 발언이었죠. 그래도 그 또 어떻게 새까만 후배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모욕적이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의장님이 그 행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중립형 의장을 추구했던 이유는 한국 국회법에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도록 국회법을 바꿔온 선배 정치인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건 전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추미애 당선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중립기어를 넣어버리면 그 탑승객들이 다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되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운전자가 오히려 너무 격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버리면 그 탑승객들은 오른쪽으로 튕겨나갑니다. 그거를 생각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지금 정파적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투표는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국회의장 선거를 노리시는 그런 발언들은 좀 전 자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병석 의장실에 있었던 성추인 부의장의 돌직구였습니다. 혹시 몰라 김승원 당시 의원의 반박도 소개해드립니다. 김승원 당시 의원이 썼던 GSG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라 뭐였더라? Government Serve General G라는 뜻이었다. 행정부는 공공의 G, 굿, 선의를 위해 일해야 된다라는 뜻의 약자였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런 표현은 처음 듣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새로운 주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본인이 술잔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주장인데요. 검찰 조사실에 검찰이 몰래 몰카를 설치했다라는 주장입니다. (100% 사실로 보인다더니) 슬그머니 이 술판 추구 전략에 들어갔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격해서 공당이 저런 거짓 주장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 이후로 민주당의 대응이 일단은 없습니다. 연일 민주당에서 이 검찰의 국기문란으로 공세를 조여왔는데 왜 요 며칠 잠잠할까? 이재명 대표 최고위원 등 이화영 술판 의혹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서서 민주당을 강하게 때렸는데요. 그 이후에 왜 민주당은 조용할까? 지난 15일 최고위만 하더라도 그리고 지난 16일,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는 연일 이 술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이 출정 일지나 교도관 진술 확인해서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100% 사실로 보인다던데 이화영 전 부지사조차 술판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본인도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 한마디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들어보시죠.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진술이 100% 진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네. 초창기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시점, 장소 등이 막 바뀌는 걸 보고 김주영 의원께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당이 저기에 100% 사실이라면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소신 발언 주셨잖아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되묻는 질문이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이라면 우리 검찰에서 했던 이 대표에게 대북 상납에 대해서 대북 송금 비용을 상납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신 대납했다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진술한 것도 100% 사실로 보느냐? 라는 질문 이후에 민주당이 조용한 것, 이 대표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마냥 침묵하지는 또 않겠죠. 왜냐하면 뭐 대책 기구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답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화영 지사의 부지사의 진술을 100% 사실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했던 또 그 관여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선택적으로 사실인가 이제 이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 생각하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신뢰도가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의구심을 낳게 하죠. 또 당에서도 이제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 얘기하는데 뭐 한두 가지는 또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 과거 전 변호사는 뭐 모르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전에 이미 변호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거잖아요. 부인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의 이제 검찰의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바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분명히 그 술판 회유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하러 예. 이런 얘기를 계속하느냐. 그렇죠. 굳이 이거를 없는 거를 지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저의 이제 그 의문 뭘 중에 위해서, 하나 있고요. 누굴 위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당에서도 지금 딱 표면적으로는 계속 진술도 바뀌고 뭐 검찰의 대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네. 거짓말인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들면서도 내부에 제보라도 있는 건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도 입장을 견제할 수는 없을 텐데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이제 의문이 남아요. 의문이 남는다.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양쪽 다 조금씩은 허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또 이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검찰이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고 예.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뭔가 정말 내부의 제보라도 있다면 좀 더 정교하게 검찰의 반박을 깰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보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했는데 계속 말이 바뀌네. 또 검찰이 계속 반박을 하는데 판판이 깨지는 것 같네 당이. 예.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불리하구나. 혹시 이것이 지금 이 침묵이 일시적 침묵인지 아닐지 모를지라도 혹 출구 전략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출구 전략이 되진 않겠죠? 그렇죠. 입장 표명이 있어야 입장 되겠죠. 표명이 있어야 된다. 기구까지 만들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개인 견해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갑자기 이렇게 돌직구를 날린 이유, 내부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에 끌려다녀서 안 된다라는 말이죠. 공당이 이화영 진술에 끌려다녀서 안 된다라고 공개 비판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최근 수원지검에 외부의 정치적 공격이 들어오면 업무에 매진 못하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심기일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히 사건 처리하라라는 얘기까지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꾸 검찰보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박모 씨나 법인카드나 그분의 개인카드로 그 연어 횟집 특정돼 있더만요. 특정됐습니다. 바로 앞에 네, 있는. 네. 거기서 결제한 내역이 이제 확인하면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죠. 검찰이 맘만 먹으면 벌써 밝혔을 겁니다. 봐라. 결제 기록 없지 그날. 거기 연어 결제 기록이 나오면 덜컥 걸리는 것이고. 그렇죠. 김원준 씨가 계속 얘기합니다. 마치 이것이 사실인 듯하게 질문을 하죠. 결제 기록 검찰이 조사 못하는 걸로 봐서 연어 샀네 라는 어찌 보면 조롱조의 질문으로도 보입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술 더 떠서 검찰이 맘만 먹으면 카드 결제 내역 금방 밝힐 수 있는데 못 밝히고 있다. 연어 횟집은 특정되지 않았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등 결제 내역을 다 조사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주장대로 쌍방울 관계자도 특정했고 연어 횟집도 특정했어요. 그러자 검찰이 쌍방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외부 음식 구매 내역 자체가 쌍방울 결제 내역엔 없다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들은 뭐 하나 입증도 못하고 진술을 계속 바꾸면서 검찰 보러 입증하라, 자료 내라라는 요구만 많아지고 있는 셈이 됐는데, 일단 출정 기록 공개하라라고 해서 6월 말 7월 3일, 7월 5일 검찰이 출정 기록 다 공개했어요. 진술 녹화서 사진도 검찰이 공개했어요. CCTV까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는 아니 그 쌍방울이 카드 결제한 내역 있을 거 아니냐, 자신 있으면 공개하라, 그것까지 공개했어요. 근데 뭘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할 게 뭐 더 이상 있나요? 아니 이 정도면 너무나 명확해진 거예요. 물론 처음에 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니까 저게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그 검찰에서 다 낸 거 아니에요. 뭐 5시, 6시에는 뭐 구치감이 있었고 호송차를 타고 있었다. 그 관련된 뭐 알리바이를 전부 다 검찰이 주장해서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뭘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고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날짜는 특정하지 않겠다. 검찰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우리가 몇 월 며칠 회유 협박을 어디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막다른 걸 몰린 거예요. 그리고 좌충우돌 하다가 막가파로 가다가 결국 자신이 파놓은 수렁에 빠진 결과라고 봐요. 수원지검에서 근무하셨죠? 네. 수원지검 검사 출신 김관삼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이 전 부지사나 민주당 일각의 이런 요구가 막가파식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세요? 막가파 플러스 저는 좀 악질적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아까 이 얘기했잖아요. 검찰의 동네 건달도 아는 짓을 하고 있다 하는데 이거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을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저는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가 스스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네네. 아니면 이화영 씨의 말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있어요. 2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전 총선에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랄지 다 국회 입성했잖아요. 예. 국회 입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지역 정치인 출신이라는데. 그렇죠. 경기도 지역 정치인 출신이라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는 저분이 변호사로서 어떤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제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검찰 회유 압박 그런 것들이 사실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변호사라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들어가서 팩트 체크를 확인해 보면 이건 주장했다 잘못하면 역풍 맞겠다, 거짓말이 드러난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뭐 정치계만 있고 변호사 업무를 안 했는지, 특히 이제 형사 사건을 좀 안 해본 변호사가 아닐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형사 사법 시스템이랄지 뭐 녹화실에서 일어난 일이랄지 이런 거에서 잘 모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법적인 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배운 어떤 공부 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형사 절차에 대해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무지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네. 더구나 최근에 뭐 진술 녹화실에 뭔 몰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왜 몰래 카메라 거기다 설치해둬요? 저 모서리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받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상반신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곳은 다 설치돼 있다는 거 아는데 그건 잠시 후에 왜 이걸 몰래 카메라 몰고 가는가? 예고편까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김관삼 변호사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 안영환 의원님, KBS 방송기자 출신이셨죠? 네. 방송기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18년 했습니다. 18년 하셨죠. 네. 법조 출입도 하시고 네, 네. 경찰 출입도 하셨죠. 네. 이런 사건 잘 취재해서 아실 텐데 이쯤 되면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이 대표는 100%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기자들이 보기엔 시점도 막 바뀌다가 이젠 특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장소도 계속 바뀌었고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안 마셨다고 하고 이제는 자신 있으면 법인카드 결제 내역 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없고. 오랜 기자 생활의 감으로 보실 때 어떤 판단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 또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잘못 문 겁니다. 네. 물었다고요? 네. 사실 이화영 지사 측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덜컥 문 거죠. 그런데 그 전제는 심리학 용어의 인지 편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를 보통 한 곳에 주차를 하잖아요. 우리가 넓은 주차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
뭐 밤에 술 마시고 그 자리에 자리가 없어 딴 데 주차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를 그대로 찾아갑니다. 술 마시고 주차하면 안 되죠. 운전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차장에 네. 뭐 대리요원이 뭐 주차를 했다 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사고를 하는 인지 편향인데 검찰은 나쁜 집단이다. 거짓말한다. 음모를 꾸민다. 조작한다. 증거 조작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평소에 검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인지 편향이 나타나서 자 이화영 전 지사 측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랬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화영 지사 전 부지사의 말이 바뀌니까 이건 아닌데 이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 주차 공간이 이게 거기 차가 없어. 우리 대리 운전하시면 딴 데 이제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에 가서 보니까 이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 당대표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 가서 보니까 그 주장이란 게 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결정적인 이제 민주당에서 꼬리를 내렸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기에 대해서 이제 좀 주저하게 된 것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팩트가 맞는가 여부는 이화영 전 지사, 현장에 있었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법원에 나오면서 그건 상식적이지 않다, 있을 수 없다 딱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크게 말하면 검찰 김성태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3명인데 3명 가운데 2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판단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서 차츰 이제 거론을 멈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영환 의원님 개인적 분석 들어봤습니다.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새로운 주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술판 얘기하다가 이게 좀 계속 검찰에 의해 반박되니까 갑자기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알선해서 회유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가 그것 또한 검찰에 의해 반박당하니까 이제는 몰카를 검찰이 설치해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소 신박합니다. 자, 저 술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진술 녹화실에 거울 뒤에 숨겨진 CCTV가 있는데 그건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를 자료를 몰래 촬영하기 위한 이른바 몰카가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몰래카메라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 장비다. 카메라 2대 모두 일반 해상도. 사찰용 몰카 전혀 다르다. 영상 녹화 조사 장비는 검찰청 견학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견학 코스다. 비밀스러운 몰카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수원지검이 얼마나 답답했길래 이 녹화 사진 시연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쓴다라고 시연 장면까지 수원지검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술 녹화를 했을 때 동의를 얻어서 공개적으로 녹화를 하는 거다. 몰카가 아니다. 라고 시연까지 했습니다. 수원지검에 근무했었던 수원지검 출신의 김광삼 검사. 네. 몰래 막 몰카도 설치하고 막 그래요, 요즘 검찰? 근데 이 CCTV 설치할 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CCTV 설치하는데 그냥 설치하지 않고요, 거기다 공고를 붙입니다. 네. 우리 사무실에는 CCTV가 작동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관리자랄지 다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CCTV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 만약에 몰카를 설치했다고 한다면 지금 전국 검찰청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검찰청 진술 녹화 영상실에 다 몰카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몰카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뭐 지금 그 변호사 주장은 뭐 메모한 거 이걸 다 보려고 한다는데 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요 메모하죠. 그 메모가 뭐냐면 조사받는 내용을 뭐 메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그럼 나중에 조사보면 되는데 이걸 왜 검찰에서 녹화를 하냐고요. 몰래카메라 설치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저 변호사는 왜 진술 녹화 영상실에서
CCTV를 녹화하는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검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나중에 피고인이 자진해서 다 이 얘기를 해놓고 법정 가서 번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어떤 증거 관련 측면에서 녹화 영상을 딱 확보를 하면 피고인이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서에 대해서 막 부인을 하고 그러면 이걸 대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피고인의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안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가혹행위를 당했다랄지 네. 아니면 조서가 조작되랄지 그럼 조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서하고 영상 녹화실로 비교해 보면 조서가 조작돼 있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거 피고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군요. 원래 진술 녹화 영상실은요. 피고인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서 자 진술 회의한단 말이에요. 아마 모르겠어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녹화 영상실에서 녹화를 하면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럼 거기에서 회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검사들 할지 조사하면서 회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영상 녹화된 것이 딱 밝혀져 버리면 뭐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랄지 여러 가지 또 형사적으로 처벌받거든요. 예. 그래서 진술 영상 녹화실의 영상 녹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측면이랄지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변호사랄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사법절차 시스템에 대한 부지 아니면 알고도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재반박했습니다. 진술 녹화실에 법적으로 설치돼 있는 저 CCTV를 왜 설치했냐, 몰카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반박 보시죠. 자, 그러자 이번엔 영상을 공개하라 라며 거울 뒤엔 왜 숨겼냐. 다소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성춘 부의장님, 지난번 저희 돌직구쇼 나오셨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6월 말에서 7월 3일로 한번 말을 바꿨잖아요. 거기서 한 번 더 바꾸면 이화영 부지사 저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바꾸고 너무 많이 바꿨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날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바꿨는데 특히 저 CCTV 얘기만 잠깐 해보면 네. 저는 수원지검 출신이 아니고 수원지검에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면 왜 거울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그러니까 저같이 비법조인이 봤을 때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충분히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러네, 검찰이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만한 이야기들이 던져집니다. 근데 지금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검찰이 반박자를 내면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저 거울 뒤에 설치를 했으면 아마도 진술 녹화를 하러 들어갔을 때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한에서 아마 얘기를 고지를 할 겁니다. 여기 CCTV가 여기 하나 있고 거울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몰래카메라가 아니죠. 만약에 거울 뒤에 있는 걸 얘기 안 했다. 전 거울 뒤에 있는 것부터가 좀 이상했는데 그거를 아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아마도 그렇다면 고지를 했을 거고 고지를 했으면은 자기가 안 보이는 위치에 카메라가 있어도 그건 몰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굳이 저 김광민 변호사라는 분이 저기에 처음 가봤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를 번복한 거. 저는 김광민 변호사가 제가 저분의 말을 언론으로만 접한 게 이해하기 힘들어서 저분이 나온 방송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저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특정된 날짜를 알고 있다. 예. 이제 알고 있다고 밝혔어요. 헷갈린다가 아니라. 그래요? 네, 왜냐면 드디어 알았습니까? 알았다고. 왜냐면 그 옥중 서신이 아니라 옥중 그 노트 중에 일부를 아마 기록을 좀 남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파쇄한 게 있는데 거기에 남겨진 기록이 있었었고 그래서 자기가 들었다. 근데 특정된 날짜를 말해버리면 검찰이 반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죠? 무슨 말이죠? 저는 거기서 이분에 대한 신뢰가 그냥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밝혀야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김광민 변호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만 어떻게 보면 믿고 최대한 지금 서포트를 해주고 다 지지를 해줬는데 갑자기 날짜를 알고 있는데 날짜가 가장 첨예하게 시작됐던 대립의 시발점인데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한다?
예. 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대묻고 싶습니다. 뭐 하는 거냐? 예,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뭐 하는 거냐? 검찰이 반박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한다? 그럼 검찰이 반박할 것 같다는 거는 검찰이 그것이 허위라는 걸 반박할 것 같다는 걸 예상한다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검찰이 조작을 해서 뭔가 지금 검찰이 내놓고 있는 자료들 다 조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날짜를 우리가 알아낸 날짜를 말하면 또 조작된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본인들의 지지자들 저희 지지자도 합니다만 강성 지지층이 보는 유튜브에 나가서 거기서 검증받았다고 해서 뭔가 사실로 다 확인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발언을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날짜를 특정한 거를 왜 말하지 않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 방송 보신다면은 돌직구시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날짜 공개하십시오. 민주당을 위해서 공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공개하지 않을 위치가 아니시고요.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빨리 공개를 하셔야 본인의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 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윤 부의장의 돌직구.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지금 뭐 하고 있냐? 뭐 하는 거냐? 아마 영화를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저런 장면이 나와요. 카메라 몰래 설치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죠. 그 조사실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지휘부에서 지휘를 하는 거죠. 내부를 보면서 이제 거울 뒤에서 이제 거울처럼 보이는 그 뒤에 숨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검사장 이하가 수사 검사에게 회유하라고 지금 무선 마이크로 지시를 하고 있다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몰래 카메라로 찍힌 그런 영상은 법원에 가서 증거로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현재 법적으로 2개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더한 영상 장비를 찍은 게 판사가 믿어주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저건 제가 저런 그 영상 조사실이 처음 만들어진 날 제가 취재를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건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몰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피의자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은 못 믿겠다며 사진을 공개하고 보니 뭔가 수상한 것 같다. 영상을 공개하라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도가 또 없는 거고요. 한도 끝도 없다. 지금 말씀한 걸 쭉 보면은 변호사로서 저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나? 저건 변호사 그러니까 법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법을 공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인 또 정치인이라는 표현하면 또 많은 정치인들이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만은 뭔가를 의도를 가진 그런 정치인의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7월 법정에서 이른바 부부싸움을 벌인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한 방송에 나와서 부인이 변호인이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배우자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 때 제가 해임을 했기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 제가 잘랐는데 왜 하냐 그랬어요. 그 변호비도 내가 냈고 재판장이 이화영을 보더니 당신도 동의한 거냐 묻더라고요. 이화영에는 남편은 되게 혼란스러웠나 봐요. 저희 남편은 저희 아내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잘 상의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듣다 보니까 야 이렇게 된 거구나. 하지도 않은 일을 당신이 왜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재판이냐 이화영 재판이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나도 없고 부부 법정 싸움 이것만 공교롭게 이 주된 관련자들이 다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발언해서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본질은 아닌데 김주영 의원님 남편은이 아니라 이화영이가 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그렇죠. 그것도 공개 방송에 나가서. 공개 방송에서 이화영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길래 내가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했다. 이화영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러자 옆에 있던 김어준 씨가 남편은이라고 정정해주는 대목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서로 이름 부르는 친밀한 관계인가 보죠. 부부 친밀한 사이가. 관계, 수평적 관계. 네, 부부 사이에 이름 부르는 부부들도 있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보통 화영 씨는 이러지 이화영 이는 뒤에 뭔가 이자가 붙는 거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추윤이가 말이야. 이런 거잖아요. 참
사적인 부부 관계니까 뭐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뭐 유튜브 방송이건 네. 공중파잖아요. 어쨌거나 많은 시청자가 있는 거고 거기에 나가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선뜻 뭐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진술의 변경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1년에 이 며칠 동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나왔던 이제 부인 얘기 말고 뭐 CCTV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저는 완전 논점을 벗어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이 본질은 이거잖아요. 술과 연어회 이런 걸 먹여서 나를 회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과 이 CCTV가 무슨 관계가 있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질을 비껴나고 뭔가 검찰에 의해서 이 진술이 신빙성이 탄핵되니까 자꾸 말을 바꾸고 또 다른 그럼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막 이렇게 당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빨리 정리가 필요하다. 빨리 좀 이쯤에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물타서 본질이 흐려질까 봐 앵커로서 본질은 뭐냐? 당시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행사와 관련해서 거액의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그 돈을 이른바 경기도의 주요 관계자와의 친분이 깊은 쌍방울이 대납을 했는지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하고 알았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에 진술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 사건의 본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어가 나오고 CCTV가 나오고 부인이 왜 나오는 건지 저는 당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요.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가기 전에 범야권 만나거나 영수회담 가라라며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끝내 거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조 대표 요구가 상당히 뭐랄까 멋쩍어졌는데요. 조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대표님께 정중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범야권 대표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주십시오.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나신다면 더 큰 힘이 실리실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192석의 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자, 민주당이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이 영수회담 전에 조국 대표가 이제 아까 제안한 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또 다른 대표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충분히 민의를 듣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은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 뭐 진보당이라든가 또 뭐 새로운 미래도 있고요. 기본소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당 대표하고도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식 거부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의원과 대변인께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조국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안타깝고 섭섭하다 이런 얘기까지 조국 혁신당에서 나왔습니다. 몇 명의 의원들과 대변인이 거부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거부냐? 이 대표가 직접 답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대변인까지 얘기했으면 공식적인 거부인데 조국 대표나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많이 안타깝고 섭섭한 것 같습니다. 좀 껴달라라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끼지 마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이제 태풍처럼 몰아쳤잖아요. 그것은 이제 반윤의 기치를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지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조국 혁신당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반윤 정서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은 반윤이거든요. 근데 이 반윤 정체성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협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반윤 정서가 좀
어떻게 보면 사그라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그라들으면 조국혁신당도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감이랄지 뭔가 좀 보여줘야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정책이랄지 뭐 이렇게 보여줄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식사하는 거 뭐 SNS 올리고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거 올리고 이제 그렇게 방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고 윤석열 대통령이 맞나? 만나면 이제 조국 대표의 어떤 존재감이 없어지는데 예. 그 가만히 고안을 해낸 것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야권이라는 연석 회의를 하는 걸로 한번 가보자. 왜냐하면 나하고 이재명 대표 둘이 만나고 좀 상의를 해서 가자고 하면 둘이 동등하게 되니까 안 받아줄 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석회의 해서 당신이 야권의 대표가 되라. 이미 야권의 대표예요. 과반수 먼저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협치랄지 영수회담에 이제 수저를 얹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속셈을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 대표를 굉장히 견제하고 경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영수회담을 하는데 왜 당신이 끼어들어? 예. 그 단칼에 그냥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공식적인 거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애둘러 표현하는 것이죠. 자,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인데요.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 황운하 당선인이 만장일치로 10분 만에 선출됐다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대표도 원내대표도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피고인이군요. 자, 송춘 부의장님, 그러면 뭐 황운하 의원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하고 조 대표 많이 섭섭하다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그거 안 껴줍니까? 지금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대변인도 말을 한 게 지금 영수회담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거기 지금 1년 7개월 만에 잡힌 영수회담인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의제 설정하고 의제를 협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또 소수정당들, 군수정당들의 목소리까지 반영되고 한다면 얼마나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물론 범야권은 192석, 다 합치면 192석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 뭔가 거부하는 뭐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끝까지 거부하실 경우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태워서 통과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협의할 때 같이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범야권과 언젠가 같이 할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영수회담에서는 아니라는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고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굳이 이렇게 섭섭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지금 제3당으로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린민주당과 달리 조국혁신당은 분명 총선 전에 우리는 22대 국회 내에 합당을 절대 하지 않겠다. 제3당으로서의 아니면 제 다른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한 마당에 계속해서 뭔가 안 껴줘서 섭섭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은 그냥 함께하고 싶은 정당이구나 이런 이미지로 남게 되면 제3당으로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조국혁신당의 취지와 맞지 않다. 조국혁신당의 길을 찾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주인공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김남국 의원인데요. 복당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이게 탈당 5년 내에 이 문제 소지 때문에 탈당을 했을 경우에 복당을 금지하는 당규를 패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일단 많은 축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 의원님하고 방송한 게 진짜 오랜만인데 복당한 거를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당선된 것처럼 어제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만큼 우리 김남국 의원 많이 또 좋아하시고 기다려주셨었는데 최강욱 군은 언제 복당하냐고. 저는 탈당한 적이 없어요. 복당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고를 치는 당원이라서 그렇지 계속 당원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원배 의원님 탈당하시고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본인들은 그게 되게 좀 이렇게 쓸쓸하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괜찮은데 왜 민영 배우님 그렇게 힘들어하셨지? 저는 그때 아주 여유롭게 뭐 당적이 있으나 없으나 그 정신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한 게 편했다. 그런데 복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 나옵니다. 탈당 5년 내 복당 금지 당규 패싱한 거 아니냐. 탈당이 저렇게 편했다면 왜 복당했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2호 제11조 5항.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은 불가한다. 라는 당규가 분명히 있어요.
청와대에서 계셨고 당직자부터 국회의원까지의 민주당 생활을 외길을 걷고 계신 김유정 의원님. 이 당원 당규가 있어요. 이거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꼼수란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우회상장 해가지고 다시 복당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막 저렇게 마냥 좋아서 저렇게 웃고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때문에 혁신위까지 만들어서 그 일련의 상황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렇죠. 혁신이 왜 만드냐 그랬더니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그냥 탈당한 사람도 1년 이내에 복당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징계를 회피하거나 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명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5년 기한이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회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을 통해서 이렇게 복당을 사실상 하게 되는 셈인데 5월 2일인가 3일 날 이제 이게 완결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이 또 어떨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본인이 뭐 악마 마녀 사냥, 뭐 악마의 프레임에 갇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지금 클리어가 됐나요? 전 지금 그게 궁금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비난받았던 그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나 본회의나 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코인 거래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국민의 이제 분노가 더 높아졌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잠시 불출마 선언하고 당 나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다 이게 면죄부를 받은 것인가, 이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냥 이렇게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김남국 의원이 반박을 했는데요. 그거 보고 안영환 의원님 의견 이어듣겠습니다. 나는 마녀사냥을 당해서 탈당했기 때문에 복당 장애 사유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마녀사냥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복당해도 괜찮다. 안영환 의원님, 이 김남국 의원 해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회에서 정상 업무 중에 코인을 사고 팔 거래한 게 떳떳한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세배를 받습니까? 평범한 직원이라도 그러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녀 사냥에 표현한 것 자체가 전혀 죄의식이 없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은 다른 사람은 복당을 받아들이더라 한다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리 심사를 거쳐야겠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피차 5월 말이면 한 달 후면은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납니다. 예. 그 후에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때 무슨 복당을 받아들이든지 한 건 그때 문제고요. 일단은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제동 없이 받아들인 것은 민주당이 오만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 가지고 뭐 여론이 문제 삼나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 본인이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 아마 저 웃으면서 방송을 보니까 글쎄 1년 사이에 재산 신고에서 보면 코인 보유량이 2배가 늘었습니다. 8억대에서 15억대로 늘었던데 또 코인을 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건 아니죠. 예. 저건 국민들에 대한 우롱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여러 의혹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서 반박했지만 그 의혹들이 다 해소가 된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영재, 선우은숙 두 분 간의 이른바 성추행 논란. 유영재 씨가 반박을 했는데 선우은숙 씨 측은 증거가 있다라고 나섰습니다. 유영재가 친언니를 성추행했다. 그러자 유영재 씨는 더러운 프레임이다 반박했고요. 선우은숙 씨 측은 강제추행 혐의 녹취록이 있다라고 밝히자 유영재 씨가 돌연 더러운 프레임이다라고 주장했던 영상을 돌연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삭제한 영상은 어떤 영상인지 들어보시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사몬과 관련된 사실을 밝힙니다. 제가 2번 결혼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찌 속이고 대한민국의 탑 배우, 유명 배우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저는 선운숙 씨를 처음 만나는 날 저의 2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선운숙 씨 역시 결혼 이전에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나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의 영상을 돌연 삭제한 건데 선운숙 씨 측에서 녹취록이 있다라고 밝힌 직후에 영상이 삭제돼서 관심이 모아집니다. 선운숙 씨 측은요. 유영재가 미안한데 불쾌감을 주려고 한 건 아니다.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2차 가해 우려로 녹취록을 공개 안 한다. 친언니와 선운숙 씨 모두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운숙 씨 측의 입장도 취재가 됐는데 들어보시죠. 본인의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추행이라는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좀 많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무슨 악수를 하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행위거든요. 언니가 너무 외로워 보였어 그랬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 두드리는 정도 이런 정도의 어떤 스킨십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수준을 훨씬 더 초과하는 행위입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있고 맨정신에 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많은 생각을 하셨고 왜냐면 동생이 어떻게든 행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마나 혼자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좀 정신과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의혹과 공방 앞에서는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셧다운 초일기 환자들은 죽음을 선고한 것이다 라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나 혼자 연주한다고 승객을 더 살릴 수 있겠냐 라며 사직 내지 휴진을 강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인데 들어보시죠. 사실상 이기 비대위 수뇌부 저희 4사람이 실제적으로 사직을 합니다. 네, 환자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어차피 제가 환자를 봐도 오류 붕괴는 시작이다는 거죠. 침몰하기 전까지 이렇게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주한다고 이게 승객들이 더 살 수 있습니까? 저희는 진짜 그런 심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 사실은 현재 병원을 지키고 있는 대학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피로도가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만 방금 들었던 저 발언, 내 주변에서 다 사직하고 있는데 나 혼자 병원을 지킨다 한들 환자를 얼마나 더 살릴 수 있겠냐. 환자에겐 미안하지만 뒤집어 보면 환자가 죽든 말든 어쩔 수 없다. 이런 발언으로도 들릴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병원에 남아 있어봤자 환자를 몇이나 살리겠느냐. 그러니까 나도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저런 생각을 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타이타닉호에 보면 연주하잖아요. 그건 침몰을 막기 위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이 애정돼 있지만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본인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다들 타이타닉에서 뛰어내리니까 나도 뛰어내린다. 그러면서 환자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병원에 나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남아서 적어도 나를 찾는 그러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치료를 하겠다. 이게 의사 정신 아닐까요? 난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의사들이 그냥 다른 거 대안 없잖아요. 의사 증언 한 면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의사들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와 관련된 협의체를 정부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한 반반 하자는 거 아닙니까? 75%를 달라는 거예요. 그럼 75%를 주면 다수결을 한다랄지 아니 협의체에서 뭐 결정을 하면 의대 중 한 명도 없는 걸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의견도 청취를 해야죠.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의사들이. 필수 의료와 관련돼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안을 내야죠. 그런데 필수 의료 개혁과 관련된 것에서 현 정부에 반대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 근데 의대 증원을 왜 반대하는 거에 대한 설득이 전혀 없어요. 들어보려고 해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게 명분이 되나? 이해가지 않거든요. 그만큼 의사들이 국민에 설득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대 증원은 밥그릇 지키기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 사직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곧 하루는 휴진을 하겠다. 하루 셧다운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인터뷰가 오늘 한 신문에 실렸습니다. 암 환자 협의회. 이미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무력감에 지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 1회 수술 외래 진료 휴진. 암 환자들에겐 죽음을 선고하고 투병 의지 꺾는 것이다. 즉각 철회해달라라는 암 환자들의 절규도 인터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는요. 이 문제 이렇게 사설로 썼습니다. 의대 교수 주 1회 휴진, 환자 볼모 삼는 압박이면 오산이다. 한국일보 사설인데요. 대화나 타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외려 휴진이나 사직, 휴직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한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피해가 더 커져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무엇이 환자들, 제자들을 위해 옳은 길인지 숙고하길 바란다. 라고 사설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교수들의 심경도 이해가 됩니다. 과로한 업무 때문에 지쳐있는 의대 교수들의 피로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배는 침몰할 배고 내 동료들이 다 사직했다고 나까지 그만둔다. 라는 걸 납득할 만한 환자와 가족들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AG 홈페이지에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받는 소통창구 취재가 시작되다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그 무엇보다 생생한 뉴스의 출발점이 됩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감동적인 사연들을 올려주시면 저희 채널A가 바로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지혜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시청할 수 있는 김지혜 더 라방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돌직구쇼는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고요. 김지혜 더 라방으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